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식을 시작한 김나현입니다. 한스쌤 소개를 들으니까 그 배우 김혜수님 생각이 나는데 최혜수가 어떤 뜻인가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최후쿠시마 오염수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바닷물을 뜻하는 해수라고 했습니다. 나연쌤은 채식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채식하시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 연초 되면은 좀 계획을 많이 세우고는 하는데 잘 안 됐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한 달 정도 당겨서 먼저 좀 실천을 해보려고 주중에만 좀 시작을 했습니다. 한스쌤도 이제 연말 연초 계획 생기시면 한번 공유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연말 연초에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올해 다 갔는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뭔가 연말 연초 계획이 있다면 저희에게도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청취자분들께서 소중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띵꿀냥이님께서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외에 뭔가 투자를 하고 잘 되면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새롭게 또 배웠다.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던 에피소드에 대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좋은 곳에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요한 선언을 한번 했는데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해외 석탄 투자에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지윤님께서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달아주셨어요. 한스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컨텐츠도 유익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마 석탄 투자 에피소드 때 달아주신 댓글 같아요. 석탄 매장량 세계 10위인 인도네시아가 탈석탄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석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린피스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잘 읽어보겠다. 이러면서 다음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다음 콘텐츠에서도 또 그린피스에서 발간한 그런 보고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보고서도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구글플렉스님께서 팟빵에 1000캐시 그리고 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 들을 거 다 들어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처음부터 다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 제일 유익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빨간 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더 힘이 나네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주행 하시면서 혹시 뭐 아쉬운 점이나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그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런 피드백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좀 개편을 하고 한 4-5번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런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다 함께 좀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의 게스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지난달 23일 그린피스의 새로운 보고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 발간됐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4일 후인 27일이었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위한 회의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이 결정이 미뤄졌어요.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를 모셔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근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탈원전 캠페인 담당하고 있는 장마리 캠페이너입니다. 요즘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다만 잠시 미뤄진 것이지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리쌤 캘린더를 보면 정말 30분 단위로 막 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안에 대한 의견 공모 종료일을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연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계속해서 좀 우려를 표시한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위한 회의 이걸 미룬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방금 나연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연기가 됐고요. 2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실제로 그 일본의 그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방류 반대 서한을 43만 개를 모아서 제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혹은 행동으로 정부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어떤 강력한 반발이었고 그리고 지난 1년간 반대 의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우선 이 국내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고 또 결정적으로는 27일 예정됐던 회의 며칠 전에 이제 중국 외교부가 또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에서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국내외적인 압박이 참 유효했다. 이 방류 결정을 잠시 미루는데 또 하나는 일본 국내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결정이 가까워졌을 때 반발의 그 여파가 어느쯤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떠보고 있다라는 분석을 갖고 있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반가웠던 거는 사실 저희 이번에 그린피스 신규 보고서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가 그 27일 회의 일정을 알기 전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발표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딱 27일이 발표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일정이 이루어지는 날 보고서를 내기보다는 좀 더 앞에 발간을 해서 이게 일본 정부에게 압박이 되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실제로 보고서 발표하자마자 CNN, BBC 여러 그 외신에서도 저희 보고서를 직접 다뤄주어서 이것도 상당히 일본 정부 결정을 지연하는데 같이 동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나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연기가 됐잖아요. 이 연기가 된 지금 일본 정부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잠정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방류 계획은 또 다시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몇 가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연기이지 이 연기하는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이거든요. 벌써 진짜 시간이 그렇게 됐죠. 네,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이 연기 상황이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공식화하면 방류를 결정하면 바로 방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우선은 그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뭐 여러 다른 설비를 구축하는 게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정을 지금 해야 그 설비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비 구축 이후에 즉시 방류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우선은 11월 말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하죠. 이때 좀 종지부를 찍고 IAEA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해양 방류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고수를 당연히 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랑 좀 협력을 해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좀 이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 정부가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도 부르죠. 이걸 통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서 방류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알프스가 믿을 만한 설비인지 그리고 그렇게 처리한 그 처리수는 안전한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좀 여담이지만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쵸. 또 하필이면 이 영문 축약 이름이 알프스라서 네. 보통 알프스 하면 저희가 되게 청량하고 아름다운 이 환경의 모습, 정경을 눈이 덮인 떠올리는데 설산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쵸. 이게 이 알프스가 방사성 물질의 제염 그 설비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알프스로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1년 오염수, 그러니까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 오염수가 계속 쌓이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2011년 사고 당시에 해양으로 방출된 그 오염 물질을 제외하고도 일부 오염수가 방출이 됐던 사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결국에는 잠정적으로 해양 방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염수를 계속 원전 부지에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설비를 도입해서 제거를 하자, 방사성 물질을. 그게 이제 2014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18년까지 알프스를 가동을 하면서 오염수 제거에 아주 탁월하다, 알프스 설비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계속 거짓 홍보를 했는데 이때 역시도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의 손을 계속 들어줬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알프스 처리의 성공을 목격하고 있고 지금 IAEA가 일본에 방문하는 것도 뭐 올해가 처음이 아닌데 매해 가서 이 알프스의 작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 둘이 같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거죠. 수년간. 네. 그런데 2018년에 후쿠시마 지역 기자가 도쿄전력을 통해서 알프스 처리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 제염 후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 수준이 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약간 복붙을 한 것처럼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자료들을 몇 개 발견을 했고 그 네. 지점을 언론화를 했어요. 당연히 아주 큰 언론사에선 다루지 않았고 지역 신문에 게재되는 것으로 그쳤지만 어쨌든 도쿄전력에서 그 점을 접수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실은 알프스 1차 처리 실패했다. 여전히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서도 예를 들면 스트론튬이 안전한 기준치의 2만 배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알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점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오염수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에 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자분께서 진짜 큰 역할을 좀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 신문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네. 지워지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남아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되새겨 보면 사실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프스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공개할 이유도 없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알프스의 실패를 인지하고 그거를 공식화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의 태도와는 굉장히 달라서 궁금해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지역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보도 자체를 뭐 숨기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언론의 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네, 참 중요한 역할을 정말 했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뭐 저희도 도쿄전력의 자료를 계속 보고는 있었지만 이 공식화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알프스의 실패를 인정한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후쿠시마 기자분의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린피스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알프스 처리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도 발표를 했고 올해도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이 발표 간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 저희가 발표한 보고서는 우선은 오염수 방출 문제나 이런 위험성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이게 사실 이제 약간 이슈가 될 때가 있고 그 이슈에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어떤 격차가 있었어요. 그 네. 정보 격차가 비단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선 첫 번째 보고서는 실제로 지금 오염수의 저장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담았고 그리고 그간 이 오염수 관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예를 들면 뭐 원전 부지에 얼음벽을 설치해서 지하수가 원전 부지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물을 수백 개를 파서 그 지하수 유입량을 관리한다거나 오염수가 지속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면 지하수 유입량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네. 일종의 시도가 어떻게 실패로 끝났는지 그리고 지금 그 오염수 관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요.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프스가 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단순히 어떤 우려나 주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삼중수소만 없애면 된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저희가 최근에 블로그나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중수소 이외에도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이 있고 탄소14라는 이 방사성 물질의 존재를 좀 한번 조명을 하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포인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방금 마리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후쿠시마 삼중수소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왜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삼중수소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염수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후쿠시마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서에 의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한계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역적인 특성을 먼저 보시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강도 굉장히 많고 이 수자원이 정말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범람으로 인한 해수 유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빈번했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 하루에 오염수가 많게는 850톤, 650톤 매일마다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물에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원전을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원자로에 냉각수를 넣으니까 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원전 사고가 나버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역동하지 않는 거죠. 작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전이나 원자력을 일컬을 때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쵸. 핵분열이 한번 발생하면 멈출 수가 없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가동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핵분열은 일어나고 있고 열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면 안에 공기랑 같이 만나면서 이게 다시 또 다른 수소 폭발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약 1000톤 정도의 그 냉각수를 계속 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원자로 안으로. 그러면 붓는 만큼 또 오염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원자로를 냉각시킬 때는 이제 그 주변에 관이 원자로를 둘러싸면서 이제 식혀주는 구조라면 지금은 그 원자로 안에 바로 물을 붓다 보니까 거기에는 훨씬 유독한, 훨씬 위험한 고준위의 방사성 오염수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약간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총 123만 톤의 저장량 있잖아요. 네. 그것과 별개로 원자로 바로 아래 지하 그리고 핵연료가 지금 녹아있는 그 지하 부분에도 여전히 한 2만 톤 가량의 정말 고준위의 오염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태평양에 나왔을 때는 거의 뭐 후쿠시마 연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로 보관하는 거 말고도 지금 융해된 원자로 안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오염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자로 주변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양도 한 2만 톤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삼중수소 물어보셨는데 이 삼중수소는 일본 정부가 정말 어떤 주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다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한국처럼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냉각수를 배출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뭐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뭐 리터당 이 정도 작은 용량만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라는 합의 하에 배출이 되는 그 물에도 삼중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전의 모델 기종에 따라서 특히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강조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절차,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도 하고 있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삼중수소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안에서도 사실 좀 그 위험성 자체가 좀 이렇게 평가절하된 방사성 핵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 반감기가 12.5일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만 체내에 머물고 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간다라고 하지만 네. 이 삼중수소가 다시 이제 우리 안에 유기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머물고요. 그리고 세포들을 공격하고 죽이면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염증이 되고 뭐 대사증후군도 만들어지고 암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DNA를 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주로 기형이라던가 다운 증후군처럼 유전자 병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 보고는 이미 나와 있어요. 와리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암, 그리고 기형 뭐 이런 것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일본 안에서도 이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에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돼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가 오염이 되면 또 우리도 이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까지도 오염이 된다. 식탁으로까지 방사성 물질이 온다.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는 합당한 우려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예를 들면 암세포가 있어서 꺼내보니 암세포를 딱 쪼갰는데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었다.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실제로 그쵸. 만약에 피폭이 된 어떤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해서 우리 안에서 유전자 작용을 하고 암이 되면 이거를 무슨 방사성 물질 때문에 이렇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물기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방사성 피폭이 된 물고기가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도 검역 안전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전량을 조사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랜덤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뭐 우리나라의 한국의 식약처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일단 네. 지금 수준에서는 방어벽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일단 해양이 오염되면 어류 생태계가 오염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아주 작은 용량을 일시적으로만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23만 톤이란 저장량을 30년가량 방류한 이후에도 오염수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123만 톤보다 더 많은 양이 쌓이겠죠. 앞으로 30년 뒤에는. 그쵸. 그러면 지금 방류 결정을 하게 두면 앞으로는 방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해양의 어떤 방사성 피해는 지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고 영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방사성 피폭된 어류나 아니면 해산물을 이제 섭취하는 혹은 또 그리고 물질을 하는 어떤 종사자들에게 오는 피해, 그보다 더 즉각적인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이때까지 10년이 지나 이때까지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업은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류의 그 수확량이 아직도 15%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100%였다면 그게 15%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시민들이 소비 위축이 되기 때문에 원전 사고 직후에는 소비량이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수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게 수입 수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제 산업인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조치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똑같은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 너무 그리고 가까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해류의 흐름을 보면 뭐 한국은 천천히 온다, 태평양에 비해서 이런 분석도 있지만 사실 어류들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에 따라서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후쿠시마 WTO 수산물 분쟁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냐. 그러니까 후쿠시마 WTO 수산물 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양이 한 300톤 가량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 300톤 방류를 인접국인 한국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데 2년 뒤에야 고지를 했어요. 2013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과 다른 나라들, 한 50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을 타겟해서 제소를 한 거예요. WTO에. 한국만 한 건가요? 네, 한국만 했죠. 한국만 한 이유는 뭐 해류가 태평양을 돌기 때문에 한국 해협이 안전해. 이거가 완전히 정반대 주장인 건데 한국이 인접국이기 때문에 이 인접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훨씬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 지점을 사실 노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수산물 금지 조치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뭐 제소를 했다.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논하던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야기한 당시의 오염수 방출량이 300톤. 300톤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123만 톤. 그리고 그쵸.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방류량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 이 부분 좀 한번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꼭 진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300톤 가지고도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 그보다 훨씬 많은 123만 톤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양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거의 생선을 먹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진짜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 그러니까 농도를 낮춰서 해양에 방류하는 걸 지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IAEA가 지난 4일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실시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 조사단이 오는 20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앞두고 좀 국제적인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 잘 아시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어떤 여론전을 형성하는 데는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보다는 훨씬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초기부터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굉장히 깊게 같이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다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 수습의 전체 과정과 계획과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 방식 그 모두를 항상 매월 보고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감시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홈페이지에 가면 손쉽게 후쿠시마 섹션이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도쿄전력이 매월 공시하는 그 사고 수습과 오염수 현황의 보고서도 매월 같은 시기에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또 뭐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가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쿠어테이션까지 사용하면서 이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어떤 응당한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분쟁적인 요소 혹은 위험에 대한 어떤 그 예견이나 사전 조치 이런 것들을 다 국제기구와 함께 논의하기로 국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정말 착실하게
일본 정부답게 진행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 농도를 낮춰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방법을 단순히 지지만 한 게 아니라 네.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도 이제 4월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낸 건데 이거는 일본이 경제산업성에서 해양 방류가 최선이다라고 권고한 그 보고서에 대한 회신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서로 낸 거죠. 그 안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는 이미 해양 방류를 전제하면서 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하는 행위는 모든 나라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 그리고 잘 해왔다. 이렇게 딱 문서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 뭐랄까요. 이게 안타까운 수준을 넘어서 이건 진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어떤 네. 마음의 소리가 들렸던 게 이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일본 정부가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렇게 서포트한 문장을 발췌를 하고 이 보고서 활동에 대해서 어떤 IAEA 그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한국과 같은 회원국 중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받지 않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해서 사실 뭐 이제 의원실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 그 언론 쪽이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소통하는 과도 이 부분의 리뷰를 부탁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 또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나라 원안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은 IAEA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게 딱히 편향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IAEA나 뭐 일본 정부는 어쨌든 굉장히 순탄하게 어떤 방해를 크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다. 사실 진짜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냉각수를 일정 부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출하는 거랑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크게 터지고 정말 그 안에 뭐 고준위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에 오염이 된 물을 내보내는 건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후쿠시마를 방문한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처음도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이미 올 초에 방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20일까지 활동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할 텐데 그 타이밍이 딱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11월 말 이후에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화하겠다라고 말한 그 타이밍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국내외적으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 IAEA의 마지막 조사를 통해서 훨씬 그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 정당한 조치고 이것은 그 공인받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발언에 훨씬 힘을 싣기 위해서 이 조사단의 파견을 정말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도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네. 어쨌든 3일 이제 직접 방문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대면 외교를 이제 외교부가 처음으로 했다고 굉장히 언론 보도를 좀 뭐 대대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에도 한국 정부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언론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어쨌든 한국 정부도 조치를 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도를 보면 실제로 네. 이 전문가 파견단이 활동할 때 한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이제 풀리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일본답다라고 해야 되나? 정말 집요하고 되게 치밀하게 오염수 방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냉각수랑 이 오염수랑은 정확히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은 혹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린피스 역시도 네. 저희가 오염수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활동을 할 때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에 제언하고 있는 것은 네. 오염수는 장기 저장이 대안이다. 왜냐면 장기 저장만 해도 삼중수소는 60년, 120년만 가지고 있어도 다 없어져요.
물론 뭐 60년, 1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지금 우리도 말하는 이 순간 60년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훨씬 신중해야 하는 문제고,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역지사지로 만약에 한국이나 아니면 우리랑 또 다른 가까운 나라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역시 똑같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어렵고 너무나 끔찍한 업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위험한 물질을 한 나라의 한 지역에 이렇게 장기간 보관한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했을 때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우리의 자산,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환경이 정말 뭐 복구 불가하게 망가지는, 그것은 사실 어떤 것과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장하면서 어떤 방사성 핵종들은 좀 빨리 없어지도록 보관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세슘, 플루토늄, 스트론튬처럼 인체나 생태계 피해가 너무나 확실한 이 방사성 물질들은 사실 훨씬 더 지금 알프스보다 더 개선된 장비와 설비로 제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사성 물질들이 전혀 물에 포함되지 않는 불검출 수준이 되기 전에는 절대 해양이든 대기든 어떤 환경으로도 방류하면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 시도하는 게 일단은 국제 원자력 기구도 당연히 동참을 하겠지만, 뭐 한국 정부 그리고 또 그린피스 같은 일본에 이제도 단체가 많으니까 일본에도 오염수 관련한 국내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과 관이 함께한 민간의 어떤 독립적인 협의체, 감시 기구가 계속해서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 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후쿠시마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기까지는 한국의 끊임없는 관심과 국가적인 어떤 참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오염수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지 않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게 진짜 정말 우리에게 멀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준 시작이었다. 오염수가 그렇게 보이네요. 네. 사실 진짜 60년, 120년 이게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생존권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를 다 동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 정부의 이런 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이 행위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합당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꾸준히 소통하는 이것은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겐 그 지점을 알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직결하는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다소 좀 알려지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국민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높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게 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지점에서 그린피스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린피스는 앞으로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행동들을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캠페인들이 보통 서명으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리는데, 이 서명이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43만여 명의 국내 서명이 만들어지면 일본 정부도 뜨거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린피스는 정말 수십 년간 이 엄청난 서명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고, 저희가 한국 사무소 또 일본 사무소 같이 협동해서 이제 만든 12만 시민분들의 반대 서명을 저희가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편하게 또 같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사실은 서명이다. 그리고 이 서명을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이 서명 운동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네. 우선은 간편하게 또 이제 직접적으로
당장 지금 이 방송을 마치고 하실 수 있는 일로는 그렇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여러 참여적인 직접 행동은 저희가 기획이 되는 대로 전체 시민들 그리고 전체 저희 후원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아직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하실 시간, 함께 하실 활동이 많이 있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하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실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들만큼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국가나 시민단체, 시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제 그 오염수 문제가 막 이슈가 크게 되면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이 그린피스가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그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주시면 사실 가장 안전해지고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은 후쿠시마 연안,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에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곳에 고립되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 그리고 후쿠시마에 피해받고 고통받은 당사자들을 돕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 부분도 같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쌤 얘기를 듣다가 살짝 눈물이 날 뻔했는데 저도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까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말 인접국, 최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리쌤, 오늘 녹음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건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뭔가 같이 한자리에 있으면 정말 끝없이 같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 같은 지금 제 앞에 청취자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팟캐스트 오면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또 항상 이 녹음을 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되게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렇죠. 네, 댓글이나 이런 문의를 통해서 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네. 제가 만약에 한마디로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중요한 한마디네요. 네. 사실 마리쌤이 올해 저희 최다 출연자이시기도 하거든요. 그쵸? 진짜요? 진행자를 제외하고는 저희 그 한전 이사회 액션 하실 때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도 한번 출연해 주셨고, 네, 김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도 한번 참석을 해주셨고, 이번에 세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참석해 주셔가지고 거의 반고정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스쌤 그러면 어떻게 연말에 뭐 시상식이라도 진행을 하나요?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마리쌤 출연 항상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바다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저희 그쵸. 아까도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바다는 흐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나 뭐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이고 있는데, 이런 만큼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12월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랑 관련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헤이뉴스랑 그린피스가 함께한 동영상이 헤이뉴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영상 끝에쯤 보시면 또 마리쌤이 등장을 하는데 편에는 이제 마리쌤을 비롯한 그린피스 인사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이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